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이라면서요. 나는 근로자도 아니요. 도로가 텅텅 비었던데. 자, 오늘은 요약집 74쪽입니다. 벌칙. 벌칙은 뭐 형벌 하나, 과태료 하나인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틀리셔요. 거의 맞춰버립니다. 다. 자, 이론 잠깐 볼까요? 지금 행정벌 총설입니다. 총설에 대한 내용인데 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벌이에요. 그래서 형벌은 형사 절차에 의해서 징역벌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가고요. 과태료는 질서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3-3이 있고 1-1이 있고요. 다음에 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었고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었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과 있잖아요. 병과. 병과는 잘 안 묻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병과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 그림을 떠올리면요. 지금 제지의 큰 줄기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한 건의 위반에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다음에 지정 취소다. 이거는 형벌과 병과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이론적으로 병과할 수 있는데 요게 같이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의 과태료 때리는 거 있어요. 그 사유 기억나세요? 운영규정. 거래용모 사업자가 운영규정 재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운영했다. 그러면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나 형벌과 질서벌은 같이 못 나갑니다.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중제재 금지 원칙에 위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과 과태료 못 때리고요. 벌금과 과태료를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못 때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징역 벌금은 같이 못 나가죠. 또는 그랬으니까. 감 잡았죠? 병과는 잘 묻진 않지만 이걸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25회 때 마지막 출제가 뭐였냐면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물어봤어요.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OX. 뭐죠? 우리 자격정지 첫 번째 사유가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때리면서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게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만 감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각의 사유입니다. 이제 암기했죠? 3년짜리 사유. 무부, 증직, 투시단, 유가강제 방해. 이거는 금지행에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기억하시는데 무가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이고 부정등록이고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다음 투기주장이 시세교란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하는 행위. 이게 그 다음에 유도한 행위. 특정 계호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죠. 유도 좋아요. 유도. 다음에 가격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다음에 강요했죠. 이거는 그래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 거도록 강요한 거예요. 다음에 제한한 거죠. 특정 계호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됐습니까? 3년짜리 이건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9회 외에는 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쉬웠어서. 그러니까 원래 3년짜리가 5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무려 이제 7가지가 더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년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1년 동안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죠.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럼 이는 이중자에 걸리면 모두 1년이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양도되어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게 대항범이라고 그랬어요. 대항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하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자. 한 자도 1년이죠. 모두 1년이고요. 사칭자는 2명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했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어요. 자격 사칭, 명칭 사칭 모두 1년이고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죠.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개공이 아닌 자. 그러니까 아닌 자 모두 1년이다. 이렇게 기억했고 다음에 정보.
암기표에서 정자는 정보 아니면 정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지는요, 형벌이 없어요.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인데 거리정보 사업자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구했거나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고, 임시 시설물 설치했을 때, 시세교란, 요건 시세교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건 임시시설물 설치고, 비밀 누설에 걸렸을 때, 이건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금지행위 중에 1년짜리 4가지, 매, 무, 수,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형벌에 대하여는 양벌 규정의 적용이 있죠? 형벌에만 양벌이 있어요. 형벌에만.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사원이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 이거고, 따라서 개공이 그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벌금형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양벌 규정은 형벌에만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벌이라든가 행정처벌은 이거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점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형벌 사유였습니다. 여기까지 형벌 사유였고, 그럼 이제 질서벌에 대한 내용인데, 과태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맞추는데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대상자별로 나눠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리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 그래서 운영규정 제정성이 안 받았거나 위반했을 때, 이때는 지정 취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유출명령, 소속 공무원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감독상 명령 위반으로 500과고, 협회는 대충 돌드리면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예요. 공시명령 징계인데,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해야 되죠. 몇 개월 내? 3개월 내. 그다음에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한 거 전부 다 500이에요. 개선명령, 시정명령,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이임 요구에 불응했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했다. 그러면 역시 500과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추가됐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토부 장관이 야, 자료 좀 내봐 또는 조치 좀 해봐 그랬는데 불응했어요.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에 붙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다.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이 셋은 누가 부가징수합니까? 국장이죠. 그래서 다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개공과 소공이 기한 내 연수교육을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 이거 500과죠. 되게 세게 맞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개공이 안 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나아가 존다 과해에 걸렸다. 부당한 피시 광고 기억하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물건은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에서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안 된다든가 중개 의사가 없다든가 나아가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게 부당 표시 광고예요. 그래서 존다과에 500과다. 그러면 연수교육 안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하고,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안 했거나 부당 표시하다 걸렸다, 부당 표시 광고하다 걸렸다,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보자고요?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그래서 영이 아니고 명이죠. 명칭 위반 다 100과예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인을 안 썼거나 5개 광물을 성명에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거나 중개인이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다. 명칭 위반 다 100과. 다음에 등록증 취소했을 때 7일 반납 안 했을 때, 다음에 명시사항이 있었죠. 표시광고할 때 영등포, 이게 포가 아니고 표죠.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100과.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1이에요. 속도 따라오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휴표 신고 위반, 신고 위반 다 100과예요. 게시 의무 위반, 등자, 보수 다 100과고, 사무소 이전 신고, 신고 위반 100과고요. 그 다음에 보증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사본 미교했다. 이건 100과죠. 네, 처음부터 보증을 아예 설정 안 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때는 임취, 의무적 등록 취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취소했는데, 그럼 이때는 100과고, 사유서 안 냈다, 거짓 사유서를 냈다. 역시 100과죠. 그럼 영등포 휴게소까지는 등록관청에 부가징수하고, 자격증 미반 납자는 당연히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하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 다 정리가 됐네요. 이 부분을 제일 잘 물어봐요. 사유보다는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 이 부분을 제일 잘 묻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는 국장이라고 그랬고, 연수교육 안 받은 일단은 개공과 소공과 그다음에 자격증 미반 납자는 시도의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관청이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우리 법상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다. 그러나 보조원은 대상이 안 돼요. 보조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자격증 미만 납자. 일반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감경하는데 기준금액 정해졌죠. 그 기준금액 정해주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형벌과 과태료였고요. 각각 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안 틀려요. 다 맞추고 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확인합니다. 문제지. 1번 문제. 작년 문제 기출이죠, 이거. 작년 문제였는데,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벌금이라고 물어봤어, 지금. 그럼 3년에 3천, 1년에 1,000짜리를 모두 골라라, 이 얘기인데, 기억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업자죠. 3-3이고, 니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이거 부정록이죠. 3-3. 기억 니은은 포상금 주는 거죠, 지금. 다음에 디귿찜은 이게 등료청의 관할기관에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등록관청의 관할기관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코공사 이중등록이죠. 이중등록은 1-1. 그럼 벌금 사유 맞고, 리을 임시 중개시설물,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제재를. 임시설물은 1-1이죠. 그럼 벌금 부과 기준 맞고, 미음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가 떴어요. 존재는 500과다. 부당표시 광고 500과.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죠. 3년짜리 지역사회 따져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년짜리를 특이하게 물어봤는데 원래 잘 내는 것은 1년짜리예요. 1년짜리. 자, 그럼 기억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없는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대원의 증서의 밑줄이죠. 3-3 맞고 5. 니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3-3이죠. 맞고. 디귿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무등록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마지막 투기조장입니다. 밑줄 그으면 3-3 맞죠? 금지행위. 리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이거 시세교란 행위죠. 시세의 부당한 영역. 시세가 나오면 몇 년? 무조건 3년이요. 3-3이고. 미음 단체 구성하여. 단체 구성 나왔어요. 역시 3-3입니다. 그럼 정답 모두 5번이었습니다. 틀리신 분 없죠? 틀리신 분은 손 들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500과 사이를 물었는데 기억지문 개업공사가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 떴어요. 존재는 500과죠. 그러면 5. 다음 니은 개업공사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밑줄이죠. 표시광고나 사실과 과장되게 과장에 밑줄 그으면 이거 부당 표시광고죠. 그러니까 500과 맞고. 다음 디귿 개업공사가 표시광고 내용에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밑줄이고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 피해 밑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광고입니다. 이거 부당 표시광고죠. 존다 과해에 걸렸어요. 그럼 500과고. 리은입니다. 개업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았어요. 표시광고하면서 명시하지 않았다. 이때는 100과 격과. 그래서 리을은 100과고요. 다음에 미음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자원의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이거 500과 맞죠? 그러면 정답은 4개였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가죠.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 중이에요. 과태료 부과 사유, 부과권자, 금액. 이걸 다 물어봤는데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전형적인 문제예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공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았어요. 시도의사 500과 맞죠? 그럼 5. 니은 공인인사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개공사 등록관청 100만 원 과태료 맞습니까?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이건 바로 이신청감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 법령 위반했다고 그랬죠. 그럼 법령 위반 표시광고인데
법령 위반 표시 광고가 뭐냐? 명시할 사항이 있고 부당 표시 광고가 있죠. 명시할 사항 위반은 뭐예요? 100과. 부당 표시 광고는 500과.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법령을 위반하여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이걸 써 넣으세요.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공인인사 법령을 위반하여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이걸 써 넣으면 딱 맞는 점이 돼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과예요.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과죠. 이거 혹시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래갖고 두 개로 쓰신 분 있습니까? 그럼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500과도 있고 100과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써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개를 써도. 자, 그래서 니은지문 일단 맞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 디귿짐입니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협회입니다. 실적 공시 안 했어요. 500과 맞죠? 이거 시도이사. 그죠? 아니, 국장이죠. 예, 국장. 예, 그래서 디귿짐 맞고. 다음 리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신고 위반이죠. 그럼 이건 시도이사가 아니고 등록관청 100과. 그래 틀렸고. 미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개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등록관청이 500과죠. 이거 업무정지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은 500과다. 그래서 정답은 3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봤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문제집. 자, 그럼 문제집 127쪽. 그 대표 유형은 풀어봤고요. 1번 문제 보실래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 29회 기출이었는데 1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 밑줄 긋고 5 나가야 되죠. 1-1 맞고 2번 지문도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게 표시 광고한 자. 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도 되고 있죠. 그러면 1-1 맞고 그럼 3번도 개공이 아닌 자로서 유사명칭 사용한 자. 1-1 맞죠. 다음에 4번입니다. 관계법률이 양수한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에 관련 증서, 증서에 밑줄 긋고 3-3이죠. 그럼 4번 정답이고 5번 지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어요. 이거는 대우와 똑같죠. 1-1입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풀어봤고요. 3번 문제를 보실까요?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라인이 틀리죠. 그러면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병과될 수 있어요. 맞고 2번 질문.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정보통신서비스 요금자 500과죠 이거. 그러니까 개공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받을 수 있어요. 맞고 3번님은 공인인사 및 기업공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있고 부등록자가 있고 사칭자가 있죠. 그럼 공인인사나 개공이 아닌 자도 형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형벌은요. 협회만 빼고 전부 다 대상이에요. 협회만 빼고. 협회는 과태료밖에 없죠. 형벌이 없고. 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 징역 매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님은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맞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벌금과 과태료, 징역과 과태료 같이 나갈 수 없고 징역 벌금은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5번님은 양벌 규정은 중개보조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OX, X죠. 그래서 행정질서벌은 적용되지 않고 형벌 위반 행위만 적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잘 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는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벌 규정, 이게 병과를 건드리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들어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사도 양벌 규정에 의하여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여기서 형벌은 벌금을 말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2번 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사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거한다.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 밑줄 그으면 틀렸죠? 동일한 금액은 아니라고 그랬죠?
법정형만 동일해요. 3년에 3천짜리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1년에 1,000짜리 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선고형,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했죠, 지금. 법정형은 동일하죠. 그죠? 조금 애매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형이 같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틀렸는데. 그래서 이번 질문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품 소리 들렸거든요, 지금. 나한테 하품 소리 내다 쫓겨난 사람 있어요. 졸려 죽겠죠, 지금. 자, 그럼 3번 내려갑니다. 개혁공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요것도 조금 애매했습니다. 아니한다로 수정하세요. 벌금형을 받지 아니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버리면 벌금형을 면하죠?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3번 질문 그렇게 맞는 걸로 정리하고요. 4번 질문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혁공사가 양벌 규정에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는 결격이 아니죠. 그러므로 등록 취소할 일 없습니다. 맞고. 5번 질문 개혁공사가 중개보조원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갑니다. 자, 그럼 질서벌 문제인데 대표 유형입니다. 작년 기출이 어떻게 나왔나 잠깐 볼까요?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작년 문제였습니다. 기억지문. 부동산 정보망 이용,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용망을 운영한 거래용고 사업자는 국장이다. 맞습니까? 5. 니은. 공인인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거래용고 사업자. 자, 보고 의무를 위반한 거래용고 사업자랬죠. 이게 뭐예요? 감독상 명령 위반이죠.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을 불응했거나 기피했거나. 그래서 감독상 명령이고 이건 국장이 500과 맞죠? 다음에 디귿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은 등록관청 100과죠. 다음에 리을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100과죠.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고 틀렸고. 미음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자는 100과죠. 이건 시도지사가 아니고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럼 2번 문제 가보죠.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했어요. 30회 기준이었죠. 이거는요, 부과 기준 금액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과 기준 금액은 포기하자고 그랬죠.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억입니다.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금액 기준을 모르더라도 이건 500과라는 거 알고 있죠. 2번입니다. 중기업의 재개신고, 휴업한 중기업의 재개신고를 안 했다. 이거 100과죠.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도 100과,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도 100과,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100과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가장 큰 것은 1번이었어요. 이건 정당했습니다. 근데 거기 해설에 기준금액 다 나열돼 있죠. 공제 업무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기준금액이 400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영등포 휴게소 보자가 100과죠. 참고 뒤에 문제 이 문제가 실려 있는데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등포만 50만 원이에요. 기준금액이. 영등포만 얼마? 50만 원. 휴폐업 신고 위반 있죠. 휴폐업 신고 위반은 20만 원이에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명령 신고, 재개 신고 이거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건 20만 원이고 나머진 다 얼마? 30만 원이에요. 영등포만 50만 원이에요. 그래갖고요. 영등포가 이거 명칭 위반이고 등록증 위반 납이고 이거 표시광고 위반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만 50만 원인데 우리 등록증 미반납 기준금액 50만 원이죠. 자격증 미반납 있죠. 자격증 미반납은 30만 원이에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난 신기하던데 왜 자격증과 등록증을 달리 했을까? 사기칠 우려가 등록증 갖고 사기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50만 원이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거 암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보여요. 아, 영등포는 50만 원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5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지문. 협회와 거래용모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맞죠? 2번 지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고. 맞습니까? 백과를 시도지사가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자격증 위반 납자가 있죠. 그다음 백과는 영등포 휴게소 복과지는 등록관청이죠. 그럼 맞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맞습니까? 우리 법상 500만 원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맞죠?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500과를 등록관청이 때리죠. 부당표시 광고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3번 질문 내려갑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소한 부주의예요. 밑줄 긋고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밑줄 그으면 맞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맞아요. 과태료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안 해줍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용 부회장께서 가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가석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벌금이 부과돼 있으면 벌금 내야 됩니다. 추징금이 있잖아요. 추징금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석방 해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줄인다. 그럼 과태료 부과받은 걸 이미 체납을 하고 있다. 그건 전부 다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줄여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맞고요. 4번 질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밑줄 긋고 소비자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그러면 이거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액의 2분의 1 보면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 강의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 5번 질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정답이 5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정답은 안 맞는다고 그랬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는데 과태료 기준금액 있죠? 과태료 기준금액은 돈이에요. 돈이니까 이건 어디 있다? 대통령령에. 근데 업무정지 기준과 자격정지 기준이 있죠?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기준기간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래서 둘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에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근데 과태료는 돈이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풀어봤고요. 7번 문제 볼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개업공사입니다. 폐업신고 위반이죠. 신고 위반 100과. 신고하지 않고 휴업했습니다. 역시 100과죠. 국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는 500과. 4번 중개가 완성되는 보증공개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보증을 미설명했거나 사본 교부 안 했어요. 100과죠. 다음에 5번 질문.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위원회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어요. 100과 맞죠? 예,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8번은 우리가 풀어봤고요. 9번 문제. 공인사법 시행령 별표위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100과 가지고 기준금액을 직접 물었습니다. 기준금액을 물은 문제 있죠? 직접 기준금액을 물은 문제는 24회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에서 기준금액을 옳은 것 찾아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시험지를 확 찢어버릴 일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기준금액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거. 위반 금액, 위반 기간에 따라 다 달라요, 금액이. 근데 이것도 옳은 것 찾아라 냈어,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하기사 30회 때 토지거래가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찍는데 요거 100과 문제 나왔으니까 영등포 말씀드렸죠? 영등포는 얼마라고요? 50만 원. 휴폐업 신고만 20만 원이에요. 휴폐업만. 나머지는 30만 원입니다. 그럼 등록증 게시물을 위반했어요. 그럼 30만 원이겠죠, 이거. 틀렸고. 자격이 취소는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이거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5개 광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허위로 표기했다. 이거 0등포에 걸렸죠. 0에 걸렸어요. 0. 성명 거짓 표기했다. 5개 광물의 명칭 위반이죠. 명칭 위반. 그러니까 이거는 50만 원이죠. 50만 원이고 효표 핑고 위반 얼마라고요?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였다. 0등포, 포에 걸렸죠. 포에 걸리면 50만 원. 그래서 옳은 것 몇 개? 2개였네요.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영등포가 50만 원이에요. 영등포가. 자, 그럼 거기까지. 그럼 다 했지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들어가십니다. 134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문제집이 134고 요약집은 81쪽이죠, 이제. 이 부분 출제 비중은 일단 2개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2-3개 정도는 출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내용이 지금 방대한데 말이에요. 내는 곳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지문으로 물어보든 한 문제로 물어보든 무조건 물어봐요. 신고 대상 계약은 무조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신고 절차 관련해서는요. 내는 곳이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다음에 신고사항, 의무자를 특히 아주 잘못 씁니다. 고맙게도. 신고 의무자. 그래서 당사자 직거래하면 공동신고 들어가야 되죠. 국가 등이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국가 등이 해야 되죠. 중개거래는 개국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보다 아주 잘못 씁니다. 그래서 절차에서는 이거를 이제 요거에 주안점으로 물어보고 있고 올해는 지금 신고사항도 주의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대폭 개정됐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잘못 낸 게 뭐냐면,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이거 꼭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있잖아요. 신고서 작성 요령 있잖아요. 우리가 실무 가면 확인 설명서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든 무조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유일하게 30회 때만 설명서 작성 요령,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죠. 이걸 다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먹었는데, 이거는 매회 출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고 올해는 주안점으로 더 봐야 될 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예요. 이게 추가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긴 한데 일단 주로 출제하는 부분은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에 낸 것은 수업을 듣는 것에서 기억을 살리고 그냥 모르겠으면 가볍게 찍어버린다.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쪽을 지금부터 이쪽을 어렵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신고대상 계약을 정리하는데 신고대상 계약은 오직 계약의 종류가 무엇뿐이다? 매매 주의하시고 물건의 종류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급계약도 사실은 매매예요. 그럼 토지 건축물은 면적의 불문이고 지분 다 포함입니다.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분양권이든 상가에 분양권이든 주택의 분양권이든 오피의 분양권이든 모두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주권은 2가지죠. 정비법 또는 빈집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에요. 이것에 전매를 했다. 그러면 거래신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급계약이 들어갔는데 최초의 분양계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8개 법이 있다. 8개 법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주의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에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거래 규제와의 관련성인데 한 장을 싹 넘기면 거기 그저 주의해갖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잘 안 물어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농취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라면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요거는 잘 묻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거민이 의제되죠. 그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 버렸어요. 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하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신고 대상 계약에서는 주의하시고, 이제 신고의 기한, 관할을 보면 신고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들어가야 되고, 안 하면 500과죠. 그다음에 신고 관청이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작년 시험에서 뭘로 물어봤느냐? 작년 시험에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있죠. 특별자치도는 지금 행정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죠. 그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신고관청 맞습니까? 당연히 맞지. 그죠? 근데 그런 추접스러운 거 묻지 말고 차라리 이걸 물었어야지. 성남시 분당구에 토지가 있다면, 분당구에 있다면은 신고관청이 어디냐? 이걸 물었어야지. 신고관청이 어디예요? 제가 여기다 밑줄 그어놨죠, 지금. 우린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고, 신고관청도 당연히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 아주 잘 낸다고 그랬어요. 고맙게도. 당사자가 쌍방 직거래했습니다. 당사자가 공동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내면요. X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 1인 제출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있었어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타방이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 점 아주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사본을 첨부하여 단독신고할 수 있죠. 이때 전자신고 안 됩니다. 이때는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시에는 전자신고 안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했다. 그럼 개공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고요. 공동중개 시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당연히 공동 개공 중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했다.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신고 의무자. 여기까지가 제일 잘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신고사항에 대한 사항을 우리는 정리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은 공통적으로 신고할 사항은 당목계대 개조로 함기했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부동산, 그다음에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계약공사, 조건기한인데 당목계대 개조가 바로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인데 이게 내용이 똑같다. 당사자 인적사항이고 부동산의 소유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이고요. 계약일, 중도금액일, 잔금지기일 신고되고 실제 거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느냐죠. 이게 핵심 아니에요. 여기에 개공과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통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당사자 직거래의 시는 당연히 개공에 관한 사항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추가된 게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더라. 그럼 주의할 점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만 규제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법인이 상가를 사거나 토지를 산다. 이때는 이런 사항이 아니죠.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이때는 법인의 등기 현황 들어와야 되고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나아가 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 무조건 싣고 들어와야 돼요. 왜 그랬냐면 법인이 그 임원과 짜고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세가 10억인데 15억에 거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를 일단 신고하게 돼 있고, 다만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분양권이라든가 이 분양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은 일단 지외해요. 왜 그러냐면 공급계약은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법인이거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지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 등기현황과 그 상대방 임원인지 여부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나 이번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예요. 주택을 사는 겁니다. 이 주택을 법인이 살 때 이때 법인은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되죠. 이 주택의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일주근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법인은 이렇게 되네요. 법인이 주택을 산다. 그럼 내야 될 서류가 이렇게 되네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첨부할 서면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지금 샀으니까 이거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들어와야 되죠.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이게 서식이 있어요. 들어와야 되고, 이게 투기과일지구였다. 투기과일지구라면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신고서에다 요 서류들이 첨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엔 법인이 아닌 자예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 주택? 6억 이상인 주택이죠. 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네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이거는 금액 기준이 관계없죠.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죠.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고, 비규제 지역이라면 거래금액이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죠. 이때는 자금조달계 입주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을 매수했다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니까 자금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모두 첨부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요 신고사항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려져요?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샀어요. 자금자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죠. 지역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금액에도 관계가 없다. 개인이에요. 개인이 주택을 샀다. 그럼 개인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죠. 무조건 자금자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고, 비규제 지역이라면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다. 이때는 자금자 입주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감 잡았죠? 요 정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신고사항을 봤고요.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는데, 자금조달 주택 입주계획. 요거 신고 의무가 어떨 때 이제 발생하느냐 이 문제인데, 물건의 종류는 무엇뿐이라고? 주택이다. 주택이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거래금액과 지역에 관계없어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거래 금액을 따지든 안 따지든 모두 자금조달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법인 외이자는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때는 비규제 지역이었다면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신고 들어간다. 다만 일방이 국가대행 경우는 제외예요. 일방이 국가대행이 있었다. 그럼 그때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내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신고의 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공동으로 이제 직거래 시에는 공동으로 서명토론을 1인이 제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신분증명서 신고자는 무조건 신분증명서 제시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계약사본을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신고서만 내고 필요한 경우는 지들이 요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이제 개공은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예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전자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죠. 자, 그럼 넘어가면 법인 신고할 때 법인 신고 및 주택 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지금 현재 지적을 했는데, 법인이 신고 의무자가 됐다. 법인이 당사자가 있었어요. 그럼 법인은 주택을 매수한다면 반드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들어와야 되죠.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요. 그럼 이것도 매수인이 법인이 단독으로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죠.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일단은 이거를 신고자에게 줘야 됩니다. 본인이 그럼 직접 낼 수도 있죠. 그러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와 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인지 작년에 이걸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단독으로 그거는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매수인과 법인이. 이걸 작성을 하고 이거를 줘야 되는데 본인이 별도로 낼 수 있죠. 별도로 낸다면 이건 30일 내에 내줘야 돼요. 근데 신고자에게 이걸 줘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별도로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줘야 된다. 며칠 내? 25일이죠. 그러니까 25일 내에 주고, 이때까지 안 주면 본인이 직접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30일 내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는데 주택거래약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또는 30일 내 안 내거나 신고자에게 25일 내 안 주거나 그리고 별도로 제출도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신고필증 안 주겠죠. 그리고 신고 위반이죠. 지금 안 냈죠. 서류를 500만 원 과태료 참고하세요. 그러면 자, 그럼 그렇게 되고요. 안 한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제출 대행에 대한 부분인데, 제출 대행은 전부 다 인정을 하고, 다만 전자문서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알고 있고,
이때 제출 대행자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죠.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3은 있어야 돼요.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소공 사망 개공을 대행할 수 있죠. 이때 소공은 개공을 대행할 때 개공의 자필 서명 위임장 같은 거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는 거예요. 그럼 범인이 의뢰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취득자금 조달 계약서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첨부가 돼야지만 이거를 신고필증을 내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신고 내용 제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신고증이 발급이 됐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신고가. 그럼 이때는 이거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신고관청은 분기 종료한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럼 보고해주고 시도의사는 이걸 쫙 모아서 다시 1월 내에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 제출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는 거죠. 분기 종료부터 1월 내에. 1월. 기억하고 있죠? 이 정도.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해제 등의 신고인데 이 해제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우리 개공한테는 해제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가 해제 신고해야 되죠.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안 하면 500과, 안 하면 500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을 하게 돼 있고요. 이때 전자계약을 했는데 해제가 됐다. 그러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만약에 해제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해제가 된 때 해제 신고 제출한 것을 간주하고 있죠.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필증 나갔어요. 그럼 적정, 부적정 결과하는데, 검증은 누가 해야 된다? 신고관청이.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한다. 이 결과를 세무상에 통보해 주게 돼 있죠. 그럼 세무상 통보 기한은 정해진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세무상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 잡으세요, 그냥. 잘 묻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조사입니다. 검증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근데 조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서만 내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들이 계약서라든가 대금자료 한번 보자.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국장도 지금 현재 이거 조사를 들어갈 수 있죠. 이게 할 일이 그래서 더럽게 없는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럼 이때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거 고발 통보할 수 있죠. 관계기관에다가.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죠. 이건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시도지사는 안 할까봐 조사 결과를 쫙 모아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보고하는데 이거는 월 1회는 하라. 안 할까봐. 그러니까 조사와 검증에서는요. 유일하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월 1회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이 정도 감만 잡고 계세요. 그래서 감만 잡고 계시고 자, 그럼 이제 정정과 변경 신고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참고로 정정과 변경을 언제 출제했냐면요. 22회 때 냈다가 24회 때 냈어요, 또. 그러니까 23회를 쉬고 24회 때 냈거든요. 이때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22회 때 냈던 문제를 24회 때 또 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냈고 그랬다가 쭉 쉬다가 지금 30회 때 출제가 됐죠. 그리고 31일 또 쉬었죠. 그럼 규칙상으로 봤을 때는 32회 때 내야 되네? 맞죠? 근데 저는 안 낼 걸로 일단 보이는데 이해만 해두세요. 왜? 올해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실무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내면 이건 나쁜 놈이지. 출제자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되고 그럼 정정에 대해서는 잘못됐을 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정정은 감을 그렇게 잡자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적인 사항은 정정이 안 된다. 그럼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가 핵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매도 매수인의 성명, 당사자의 성명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같은 건 정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당사자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돼 있대요.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돼 있대요. 이건 경미한 사항이죠. 정정될 테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의 소재지는 안 되겠죠. 물건이 바뀌니까. 그러나 부동산의 면적이 잘못돼 있다, 종류가 잘못돼 있다, 거래 지분이 잘못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가능하겠죠. 이해되세요? 다음 세 번째, 언제? 계약일에 정정됐나 안 된다? 당연히 안 돼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얼마에? 실제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럼 정정 신청은 서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요. 잘못된 부분에 바로 수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당사자의 주소라든가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돼 있어요. 이때는 공동으로 정정 신청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이때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랬고, 이때는 전자신고 안 돼요.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그래서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첩시 재발급해 줍니다. 이게 정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정정은 안 되는 걸로 기억했어요, 우리가. 근데 변경신고는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럼 당사자 합의로 이건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변경신고 사항이죠. 해서 잔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이거 다 되죠. 변경신고 되고,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를 제외시키는 변경신고는 되는 거죠. 근데 추가나 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매수인을 뺀다면 지분이 바뀔 수 있죠. 지분. 그럼 거래 지분의 변경신고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다수 물건 거래나 일부 물건을 제외시키는 거 되는 거죠. 제외시키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제외시키면 면적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변경신고할 때 조건기한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변경신고 사항이에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할 사항이다. 명심할게. 변경신고는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일 실제 거래액이 되고, 공동매수 다수 물건 거래액 일부를 제외시키는 건 된다. 근데 추가 교체는 안 된다. 그럼 매수인을 뺀다면 지분이 바뀔 거다. 물건을 빼버린다면 면적이 바뀔 거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고, 변경신고는 등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신고 서식이 있어요. 있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나란히 제출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 신고서만 내미 원칙인데 면적의 변경이 없이 실제 금액만 받겠다고 변경신고하는 거예요.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죠. 이때는 계약사본 첨부해야 되고, 이때는 전자신고 안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 전매계약에서 선택 품목이 바뀌었다. 그럼 이때는 단독으로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첩시 재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정정과 변경을 좀 어려워요. 정정사항과 변경신고사항을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제재도 우리가 감을 잡고 있는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기억하고 있죠?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가 있죠?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든가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고했다. 그러면 이거는 시세 교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는 무조건 기억을 뭘 해야 되느냐? 거짓 신고했을 때. 그죠? 허위 신고했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다? 500과죠. 나머지 안, 자, 요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버렸거나 대금 외에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그 다음에 요구, 조장, 방조했거나 안, 자, 요. 자냐, 안 자요. 500과예요. 이렇게 되고, 이때 기준금액이 있는데 기준금액은 포기하자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물어봤다니까요. 지금 이걸 물어봤었는데 24회 때 기준금액에 500만 원가 들어온 2분의 1번에서 가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큰 거 3천만 원 이하와 5% 이하가 들어온 기준금액의 몇 분의 몇? 5분의 1이죠 이거. 이거 한 번쯤 기억해 두세요. 3천만 원 이하와 5% 이하가 들어오는 이거는 5분의 1번에서 가감이다. 2분의 1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감을 잡고 계세요. 이거.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과태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여기까지였고요. 이거 자진 신고가 있죠. 요거 기억해야 되네. 당연히 과태료 보고는 신고과정이고, 신고관청이 우리 개공에 대한 과태료 떨었어요. 이 사실 등록관청에 통보해 줘야 되죠. 며칠 내? 10일. 우리가 그리고 10일짜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교협회 종료 통보죠. 마지막 통보 등장했죠 지금. 이 통보가 이 통보예요.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떨었다. 등록관청에다 이 사실 통보해 줘야 돼요. 등록관청에다가.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 또 간만에 등록관청을 냈어요. 작년에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OX. X죠. 어디다 해야 돼요? 신고관청에 해야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알려주는 겁니다. 며칠 내에 알려준다? 10일 내에 알려주게 돼 있고, 자진신고자 감면규정, 이거는 이제 감만 잡자고 했어요. 28회 때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위반했다고 자진신고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면제해 주죠.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해도 50%는 깎아준다. 이렇게 되고, 이때 어떤 걸 위반해야지 자진신고했느냐. 그럼 이거는 요구조장 방조한 자, 다음에 거짓 신고한 자, 외국인 신고 위반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이들은 모두 이제 주는데 안 주는 걸로 기억하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어요. 이걸 28회 때 물어봤는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자진신고해도 이거 과태료 감경 면제가 있을 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고한 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락시킨 걸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있죠. 이거를 빼먹었어요. 자진신고 감면 규정이 없어요. 이거. 이들이. 그래서 한 번쯤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감면 불가한 거, 상습적으로 감경 면제를 받았어요. 상습적으로 1년 내에 몇 회? 3회 이상을 받았다. 그럼 이때는 상습적으로 받았으니까 감경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신고서 작성 요령이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럼 요거는 깔끔하게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